퇴직교사 이철수의 반격.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손녀 지우가 건넨 서류 한 장.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를요. 투자금 12억, 아파트 담보대출 5억, 총 17억이 증발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속인 사람이 30년 지기 절친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한 조직이 숨어 있었다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이철수라고 합니다. 35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고 5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제가 만난 건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일장 행복했던 퇴직 생활. 이야기는 6개월 전 화창한 봄날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저는 항상 그랬듯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뒷산. 30년을 살았던 익숙한 길이었죠. 철수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영호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동기.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한 절친이었죠. 영호야, 오늘 일찍 나왔네? 응. 요즘 건강관리 좀 하려고. 영호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우정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발령받아 정년까지 함께 했죠. 철수야, 요즘 뭐하고 지내? 뭐 별거 있나? 손주들 봐주고 책 읽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해? 영호의 질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은행 적금이랑 예금. 뭐 그렇지. 에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요즘 물가 올라가는 거 봐.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 영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물가는 정말 살인적이었죠. 그래서 나는 투자 좀 하고 있어. 투자? 응. 안전한 거. 원금 보장되고 수익률도 괜찮은 상품.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데? 연 12%.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지. 연 12%. 은행 적금이 고작 3%대인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안전해?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철수야, 내가 너한테 이상한 거 권하겠어.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영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2년째 하고 있어.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300만 원. 교사 연금에 추가로 받는 돈이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그래, 급할 거 없지. 근데 철수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상품이 조만간 마감된대. 영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산책로를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연 12%. 만약 3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그날 저녁, 아내 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호가 투자 상품 하나 소개해 줬어. 무슨 투자? 안전한 거래. 원금 보장되고 수익률도 괜찮다는데. 아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조심해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다잖아요. 영호가 소개하는 건데 괜찮겠지. 걔가 2년째 하고 있대.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를 믿었으니까요. 2장 달콤한 제안. 3일 후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시간 되면 우리 회사 한번 구경 와봐. 담당자 소개시켜 줄게. 회사? 응. 자산관리 회사. 되게 전문적이야. 다음날 오후, 저는 영호를 만나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건물 7층에 JK 자산관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 56명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철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저는 이곳 대표 정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호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하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민수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희 회사 소개 자료입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죠.
정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분양하고 수익을 투자자분들께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연 12%나 되나요? 부동산 개발은 수익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그중 일부를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거죠. 정민수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재개발 사업이에요. 사진 속에는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현재 80% 완공됐고 6개월 후면 분양 들어갑니다.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고 개인 투자를 받나요? 제 질문에 정민수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 금리가 너무 높거든요. 56%씩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개인에게 12%를 준다? 저희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은행 적금보다 4배 높은 수익을 받으시고요. 윈윈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원금 보장은 확실한가요? 당연하죠.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도 설정해 드립니다. 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투자하신 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해 드려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옆에서 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철수야, 나도 2년 전에 똑같이 고민했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영호 선생님은 모범 투자자십니다. 정민수가 영호를 칭찬했습니다. 선생님,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모집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기회는 6개월 후가 될 거예요. 압박이었습니다. 교묘한 압박. 회사를 나오면서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철수야, 우리 나이에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어. 나는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가봤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기는 다 그럴듯하게 보인다잖아요. 영호가 2년째 하고 있어. 걔가 나한테 이상한 거 권하겠어?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3일 후, 저는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정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선생님. 한 달 후부터 300만 원씩 받으실 겁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3장 덫에 걸린 노인. 한 달 후, 정말로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영호 말이 맞았구나. 여보, 정말 들어왔어요?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럼요. 영호 말이 맞았어요. 두 번째 달에도 30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죠. 석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때 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수익률이 더 높아요. 더 높다고요? 네, 연 18%입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거든요. 연 18%. 3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투자금이 5억입니다. 5억.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시죠? 담보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담보대출요? 네. 5억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면 한 달에 450만 원 받으시잖아요. 대출 이자 내고도 200만 원은 남아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1년만 하시면 원금도 회수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새 프로젝트 얘기 들었어? 응. 나도 이번에 추가로 투자하려고.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그렇지. 철수야,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영호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금 8억. 평생 모은 재산과 집까지 걸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 마.
한 달에 750만 원씩 들어와. 1년만 하면 원금 다 뽑고 이자만 굴리면 돼. 첫 달 정말로 7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봐, 내 말이 맞았지?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7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들어왔지? 저는 정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프로젝트가 좀 지연됐어요. 지연요? 네. 인허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상화될 겁니다. 불안했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달에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거의 해결됐습니다.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 저는 직접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급히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큰일 났어. 회사가 문 닫았어. 뭐? 사무실 가봤는데 텅 비었어. 잠깐, 나도 가볼게. 30분 후 영호가 도착했습니다. 함께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영호도 당황했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가 물어봤습니다. 7층 JK 자산관리 아세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짐 싸서 나갔어요. 뭐라고요? 밤에 몰래 나갔더라고요. 임대료도 못 내고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억, 평생 모은 돈 3억과 아파트 담보대출 5억, 모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내장 절망의 나락,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8억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5억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돈이 다 날아갔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가 사라졌어. 8억이 다 날아갔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8억이라고요? 대출금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큰일을 저질렀다.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8억이요? 미안하다. 아빠가 어리석었어. 지금 경찰 신고하셨어요? 아직. 당장 신고하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1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녀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계약서 있으세요? 응. 여기. 수진이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수진은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뭐? 계약서 보세요. 회사 주소가 가짜고 대표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JK 자산관리라는 회사 등록 자체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영호도 당한 거야? 영호 아저씨요? 응. 영호가 2년 전부터 투자했다고 했거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해요. 김영호 아저씨가 공범일 수도 있어요. 뭐? 영호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30년 친구를 속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호가 그럴 리 없어. 걔도 피해자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투자금이 8억이요? 네. 계약서 있으세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조직적 범죄네요. 잡을 수 있나요? 수사는 하겠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돈 받자마자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억.
평생 모은 재산과 집까지 잃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호였습니다. 철수야, 나도 경찰서 다녀왔어. 너도 신고했어? 응, 나도 피해자야. 총 5억 날렸어.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5장 의심의 시작. 다음날 오후, 저는 영호를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소개했잖아.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무 자책돼.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야, 너 정말 2년 전부터 투자했어? 그럼. 왜? 그럼 2년 동안 매달 돈 받았다는 거야? 응. 한 달도 안 빠지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혹시 통장 내역 좀 보여줄 수 있어? 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나 의심해?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한테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될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알았어. 영호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매달 300만 원씩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봐,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호야, 이거 입금자가 다 다른데? 응? 그래? 영호가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아, 회사에서 관리 계좌를 자주 바꾼대. 금융 당국 검사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영호야, 혹시 계약서 있어? 나랑 같은 서류야? 응, 집에 있어. 다음에 볼 수 있을까? 그래, 내일 가져올게. 카페를 나오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영호는 30년 친구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뭔가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은행 입금 내역으로 보내는 사람 추적할 수 있어? 왜요, 아버지? 영호 통장 내역이 좀 이상해서.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저는 카페에서 몰래 찍어둔 영호 통장 화면을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이상해요. 뭐가? 입금자 이름이 전부 개인이에요. 회사가 아니라. 개인? 네. 그리고 금액도 들쑥날쑥해요. 어떤 달은 300만 원, 어떤 달은 150만 원씩 2번. 그게 무슨 뜻이야? 회사가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영호 아저씨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영호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가 공범이라고 30년 친구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영호 씨 의심되세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 뭔가 이상해요. 2년이나 투자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6개월 전에야 얘기했을까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영호 씨가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마치 준비된 대본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산책길에서 영호가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던 것. 마치 연습한 것처럼 술술 나왔던 그 말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호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6장 손녀의 발견. 할아버지, 오늘 뭐 하세요? 손녀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경영학과 학생이었죠. 지우야, 할아버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뭔데요? 영호 할아버지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요. 왜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완전 사기잖아요. 그래서 영호 할아버지가 정말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우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SNS도 잘 다루고 인터넷 검색도 능숙했죠. 이틀 후, 지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지우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영호의 페이스북이 떠 있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 SNS예요. 영호가 이런 것도 해?
네.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우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 갑자기 소비 패턴이 달라졌어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가방. 영호 할아버지가 이런 거 원래 좋아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영호는 검소한 편이야.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소비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우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사진 속에는 영호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정민수예요. 뭐? 태그가 되어 있어요. 정민수 대표님과 함께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지우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 예전 근무 기록 찾아봤어요. 왜? 할아버지랑 같은 학교에서 정년까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영호 할아버지 8년 전에 명예퇴직하셨어요. 뭐? 정년 7년 전에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호가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년이나 먼저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 이것도 보세요. 지우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영호 할아버지 명의로 된 회사가 있어요. 회사? 네. YH 컨설팅이라는 회사예요. 3년 전에 설립됐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사업자 주소가 지우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JK 자산관리랑 같은 건물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30년 친구가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배신. 30년 우정의 배신. 그날 밤 저는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7장 되면. 다음날 오후 저는 영호를 동네 공원으로 불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영호가 왔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영호는 여전히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영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너 정말 피해자 맞아? 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5억 날렸다니까. YH 컨설팅. 제가 그 이름을 꺼내자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명의로 된 회사지. JK 자산관리랑 같은 건물에 있던. 그건. 그리고 너 정년퇴직 아니지. 8년 전에 명예퇴직했잖아. 영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민수랑 페이스북에 같이 찍힌 사진도 봤어. 대표님과 함께라고 태그했더라. 철수야. 30년 친구를 이렇게 속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로 끝나? 8억이야, 8억. 내 평생 모은 돈이야. 철수야,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8년 전에 사업 실패했어. 뭐? 명예퇴직금 5천만 원 받아서 사업했는데 다 날렸어. 빚만 2억 남았고.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민수를 만났어. 그 친구가 제안했어. 사람 소개만 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그래서 나를? 처음에는 거절했어. 근데 빚이 너무 많아서. 애들 학비도 있고. 영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진짜 미안해. 나도 죄책감에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나한테 한 짓이 이거야? 돈 돌려줄게. 내가 번 소개비 전부 줄게. 소개비가 얼마나 되는데? 1억.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8억 날렸는데 1억. 그걸로 되는 줄 아냐? 철수야, 그것밖에 없어. 정민수 그 새끼도 연락 두절이야.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경찰한테는 말하지 마. 나 감옥 가면 우리 집안 망해. 저는 영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런 거였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철수야. 정말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철수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우정이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8장 반격의 시작.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호 아저씨가 공범이었다고요?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경찰한테 알려야죠. 그래요, 아버지. 그 사람 처벌받아야 해요.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영호를 신고하면 걔 가족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 그건 영호 아저씨가 생각했어야죠. 하지만 순간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영호 할아버지 신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정민수요. 그 사람이 주범이잖아요. 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소개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 범인은 정민수예요. 그래, 지우 말이 맞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정민수를 어떻게 찾아요? 경찰도 못 찾는데 제가 방법이 있어요. 지우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민수 SNS 계정 찾았어요. 정말? 네. 그리고 위치 추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민수가 SNS에 사진을 자주 올려요. 그 사진들 위치 정보를 분석하면 돼요. 지우는 똑똑했습니다. 이틀 동안 지우는 정민수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어디? 강남구 청담동이에요. 정민수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화면에는 고급 카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여기 온대요. 어떻게 알았어? SNS 업로드 패턴을 분석했어요.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이 카페에서 사진을 올려요.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럼 내일이 화요일이잖아. 네, 가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그 사기꾼 얼굴 보고 싶어. 아버지, 위험해요. 수진이 말렸습니다. 그 사람 조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 혼자 갈 거 아니야.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같이 가주겠니? 당연하죠, 아빠. 다음날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저와 준호는 청담동 카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저기 카페예요. 고급스러운 외관의 카페였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자. 차 안에서 카페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민수였습니다. 저 새끼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정민수는 여유롭게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간다. 위험해요. 괜찮아. 녹음만 하면 돼.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민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철수요. 기억 안 나시나? 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이 선생님. 여기서 편하게 사시네요. 내 돈으로. 선생님, 오해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회사 문 닫고 잠적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밖에서. 여기서 얘기할 거요. 내 돈 어디 갔소? 선생님,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거짓말 마시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없었잖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8억 돌려주시오. 순간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투자 리스크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 이게 사기란 말이오? 증거 있어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노인네가 잘못 판단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누가 강요했나요?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정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 아버지. 준호가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카페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민수를 놓았습니다. 당신 꼭 처벌받을 거요. 내가 반드시 증거 찾아낼 거요. 하하, 증거요? 찾아보시죠. 정민수가 비웃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감정 조절을 못했구나. 아니에요. 저도 화났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9장 증거 찾기.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정민수를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 사기 조직이라는 증거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해요. 어떻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봐요. JK 자산관리 피해자 모집이라고. 수진의 제안이 좋았습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JK 자산관리에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8억 피해를 봤습니다. 함께 대응하고 싶습니다.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5억 날렸어요. 저는 3억이요. 7억 투자했다가 다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피해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12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해 금액을 합산하면 50억이 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함께 고소합시다. 집단 소송으로.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합시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2주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이신가요? 저희가 취재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요? 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사회적으로 큰 이슈예요. 방송국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하시고 모은 돈을 모두 잃으셨다고요? 네. 평생 저축한 3억과 집 담보대출 5억, 총 8억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30년 친구의 소개로 투자했습니다. 그 친구도 사기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뉴스에 방송됐습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액 50억 원 넘어. 뉴스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노인들 평생 모은 돈을 털다니 꼭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12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담당 형사가 연락했습니다. 정민수 일당을 꼭 잡겠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장 추적.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여전히 잠적 상태였습니다. 형사님, 진전이 있나요? 정민수의 계좌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못 잡는 건가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다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민수 SNS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뭐 발견한 거 있어? 이 사람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네, 사진에 자주 같이 나와요. 그런데 얼굴은 안 나오고 뒷모습만. 그게 왜 중요해? 여자친구를 통해 정민수를 찾을 수 있어요. 지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명품 가방 매니아예요. 사진마다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은 구매 기록이 남아요. 특히 VIP 고객은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 제 친구가 명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해요. 부탁해 볼게요. 지우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사흘 후, 지우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뭘? 그 여자 이름이 박소희예요. 29살, 강남에 살아요. 어떻게 알아냈어? 명품 가방 구매 기록에서 찾았어요. 지난 6개월간 3천만 원어치 명품을 샀대요.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이에요.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정민수 여자친구 주소 알아냈습니다. 정말이요?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자 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손녀분이 대단하시네요. 저희보다 빠르시네. 그 주소로 수사 들어가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바로 가봐야겠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논현동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박소희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제가 이틀 늦었네요.
형사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투자자 명단이요. 그리고 조직원 명단도요. 경찰은 서류를 분석했습니다. 조직원이 총 8명입니다. 정민수가 총책이고 나머지는 역할별로 나뉘어 있네요. 영호도 있나요? 네. 김영호, 소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피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요? 총 80명. 피해액은 300억이 넘습니다. 300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 범죄예요.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을 하나씩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수와 박소희,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11장 영호의 자백. 그러던 어느 날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나야. 무슨 일이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너 볼 얼굴 없어. 제발. 마지막이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영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가는 푹 꺼져 있었죠. 철수야, 왜 불렀어? 경찰이 날 찾고 있더라. 당연하지. 넌 공범이잖아. 철수야, 나 자수하려고. 저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수? 응,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 영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 내 얼굴이 나타나서 날 원망해. 철수야, 나 정민수 어디 있는지 알아?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어디? 제주도야. 제주도에 숨어 있어. 어떻게 알아? 정민수가 나한테 연락했어. 함께 도망가자고. 너는 안 갔어? 못 가겠더라. 양심이.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확한 위치 알아? 응. 서귀포시 중문동 펜션이야. 이름은 바다뷰 펜션. 저는 즉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정민수 위치 알아냈습니다. 어디죠? 제주도. 12장 제주도에 추격. 형사에게 위치를 알려준 후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제주경찰과 협조해서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조직 총책 정민수, 제주도에서 검거. 화면에는 수갑 찬 정민수가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잡았습니다. 박소희도 함께 체포됐어요. 정말이요? 네. 펜션에서 여유롭게 숨어 지내고 있더군요. 현금 5억과 위조 여권도 발견됐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호 덕분이에요. 자수해서 정보를 준 덕에 빨리 잡았습니다. 영호가 자수했나요? 네. 어제 밤 자수했습니다. 조직 전체를 자백하고 있어요. 영호는 결국 양심을 따랐습니다. 30년 우정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나 봅니다. 경찰은 해외로 빼돌린 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2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피해자 배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형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직이 이미 상당 부분을 탕진한 탓이죠. 13장 재판과 회복. 재판이 시작된 건 3개월 후였습니다. 정민수는 법정에서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투자 리스크였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습니다. 피해자 증언, 계좌 내역, 조직원 자백. 수진이 변호사로서 피해자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고는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민수는 징역 20년, 조직원들도 515년씩 선고받았습니다. 영호는 협조 공로로 징역 3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철수야, 다시는 볼 면목이 없어. 법정에서 영호가 마지막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내 가족 잘 챙겨. 우정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원망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피해 배상으로 저는 5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대출금은 갚을 수 있었지만 3억은 영영 잃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했습니다. 300억 중 150억이 회수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남은 삶 즐기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후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사기 예방 책을요.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친구라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항상 확인하세요. 강연에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필로그. 1년 후.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지우가 다시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이번엔 제 책 계약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책이 영어로 만들어진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시작된 지옥이 이제 교훈으로 끝났습니다. 평범한 퇴직 교사 이철수. 제 반격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